신세계그룹이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광주 어등산 부지에 복합 쇼핑몰을 개발하고 기존 백화점은 대폭 리뉴얼해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 백화점을 키운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만을 남겨둔 가운데 민주당의 중심축인 호남이 정작 당의 운영에 있어선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에게 2,600억 원 상당의 입주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환영 대신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창업자 수도 줄어들고 연 매출액 역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신세계그룹이 광주 어등산 부지에 복합 쇼핑몰을 개발하고 기존 백화점은 대폭 리뉴얼해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 백화점으로 키운다는 총 1조 7천억 원 투자 규모의 구상을 내놨습니다. 다만 개발 대상지로 지목한 광주 어등산 부지가 소송 중에 있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이 기존 광주 신세계를 대폭 확장해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이마트와 인근 주차장 부지 등 4만 평 규모의 9천억 원을 투자해 광주 신세계 아트앤컬처 파크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신세계 센텀 시티점에 준하는 규모로 명품 포함 1000여 개 브랜드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두 곳은 다 저희 소유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가장 큰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어등산 부지에 호남권 최초,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를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7년에 완공한다는 구상입니다. 3만 평 부지에 8천억 원을 투자해 개발될 스타필드 광주는 지역민 우선 채용으로 3만여 명가량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세계는 도시명 특급 호텔 건립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제 컨벤션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도시명 호텔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다. 그게 하나의 허가를 위한 그런 조건이 되면 프로퍼티도 비극이고 광주 시민도 그 호텔에 전혀 이용 도움이 안 되고. 하지만 지목된 어등산 부지가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서진건설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랜드마크로 키우겠다는 백화점과 이마트 부지를 지난 2017년에 복합시설로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건립의 난관이 예상됩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유통대기업들의 잇따른 복합 쇼핑몰 투자 의향 발표에 화답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현대백화점그룹, 신세계그룹이 대한민국 넘버원 메타 N 컴플렉스 추진 계획을 밝힌 광주광역시의 투자 의향을 발표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최고 중에서도 최고의 복합 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국가지원형 복합 쇼핑몰 TF를 중심으로 논의해온 복합 쇼핑몰 구상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투자 의향을 밝힌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그룹을 비롯해 이번 달 내로 청사진을 제시할 걸로 알려진 롯데 측과의 협의 절차도 곧 뒤따를 걸로 전망됩니다.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만을 남겨둔 가운데 호남 단일 후보인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의 득표율이 저조합니다. 호남이 민주당 지지의 중심축이지만 정작 당의 운영에 있어선 지역의 목소리가 또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모두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1위부터 5위까지의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합니다. 단 한 점을 돈 현재까지 1위에서 5위 후보는 고민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친명계가 장악했습니다.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송갑석, 고영인 후보가 6위에서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갑석 후보는 권리당원 득표에서는 8위를 기록했지만 그나마 1차 국민 여론조사에서 고영인 후보를 이겨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관건은 이번 주말 호남 순회 경선입니다. 호남 권리당원은 42만여 명으로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36%에 달하고 서울 경기 지역 당원을 더한 것과 비슷합니다. 송갑석 후보도 호남 순회 경선에 사실상 사활을 걸었습니다. 호남 권리당원들의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호남의 정치가 다시 한번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원 수에서도 또 역대 선거 지지도에서도 호남은 민주당의 핵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선 두 번의 최고위원 선거에서 호남 대표 주자는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다시 한번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나선 송갑석 후보의 길도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광주를 찾아 호남에서부터 대반전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둔 오늘 광주광역시 의회를 찾아 권리당원의 36%가 호남에서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상 가장 가슴 뛰는 대반전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호남이 중앙정부와 어려움을 겪는 현안에 대해 민주당이 예산을 배정하고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어떤 생각이 분명하게 다른지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한창입니다. 이번 주는 민주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치러지고 있는데요. 순천 출신의 최고위원 후보인 장경태 의원을 백지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혁신위원장과 청년위원장 등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온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호남 출신 정치인이시잖아요. 먼저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 출신의 평당원 출신, 혁신위원장 출신, 청년위원장 출신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장경태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화와 혁신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해야 된다 하고 있지만 그 혁신 몫의 최고위원은 저 장경태라고 자부합니다. 네, 서울 동대문 을에서 의정활동 또 지역구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지도부를 완성하고자 나왔습니다. 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신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가 대선 기간에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정치 교체, 기득권 타파, 정치 윤리 강화, 대표성 확대 같은 다양한 어떤 정치 교체에 대한 의제들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아무리 혁신안을 잘 만들어도 혁신 의지가 없으면 혁신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번에 혁신안들을 추진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더 혁신할 수 있는 뉴 혁신 플랜을 제안드리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 30대 대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30대 최고위원회 탄생을 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30대 이 선출직 최고위원이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한 것도 최초였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순위와 관계없이 어찌되었건 이 최고위원에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30대가 선출직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혹은 또 청년 당원의 스토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히스토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이 지역 호남 지역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어머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반지하 고시원에서 거의 평생 저도 살면서 생활하게 됐고요. 이 부의 불평등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부가 집중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회를 찾아서 서울로 오기 때문이거든요. 기회가 우리 호남에도 또 광주 전남에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또 호남의 이 도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위원이 아닌 최저위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일정 중에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에게 2,600억 원 상당의 입주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입주 예정자들이 환영은커녕 오히려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박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인 40살 임모 씨는 최근 전세 대출을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전면 철거 뒤 재시공하면서 입주 날짜가 6년 가까이 늦어졌지만 현산 측에서 지원해주는 전세 지원금은 1억 1천만 원뿐이기 때문입니다. 4인 가족인 임씨 가족이 살만한 아파트 전세 가격이 3억 원을 훌쩍 넘다 보니 부족한 돈은 당장 어디서 구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버텼잖아요. 여기 들어갈 거 생각하고. 분양가는 그때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신혼부부 특공으로 했는데 그것도 이미 소멸되는 상황이고. 지난주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세금으로 1억 1천만 원, 중도금 대납 용도로 2억 2천만 원을 빌려준다고 발표했지만 예비 입주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전세금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하고 중도금 대입 연재액도 결국 입주민들이 은행 대신 현산에 갚아야 되는 돈인데 대출 기한만 60개월 넘게 늘어난 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도금 대납액인 2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은행 중도금 대출 이자인 2.7%보다 2배 넘는 6%대의 이자를 받을 예정이어서 지원을 빙자한 대부업이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상법 5%, 민법 6%를 적용을 해서 61개월 동안 이자를 저희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입주지원 배상금을 저희한테 6.4%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상계 처리하려고 이렇게 들고 나온 꼼수 아니냐. 2,600억 원 규모의 통큰 지원이라며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현대산업개발의 주거지원책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코로나 시대 이전과 비교할 때 창업자 수도 줄어들고 각 사업체의 연매출액 역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광주에서 새로 문을 연 생활 밀착형 사업체는 1,514개였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할 때 20%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밀집돼 있는 5대 상권의 변화는 더 컸습니다. 5대 상권에는 광주 충장로와 봉선동, 전남대 일대, 그리고 상무지구와 수안지구가 포함되는데요. 이들 지역에서 2020년 개업한 사업체 수는 2,649개로 2019년에 비해 26% 감소했습니다. 평균 연 매출액 역시 1억 2천여만 원으로 2019년에 비해 1.2%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연 매출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행업과 숙박업이었습니다. 해외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여행사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이전 해에 비해 67% 줄어들었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국내 여행 또한 어려워져 펜션업 역시 매출이 5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소매업에서도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식료품과 가전제품 매출은 10% 이상 증가한 반면 의류와 화장품 매출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음식점 역시 배달 위주로 운영되는 중식집과 치킨집의 연 매출액이 10%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호프집과 주점의 경우 매출이 5% 이상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가족들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그룹 계열사의 총수일과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삼구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쓰고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광주 전남에서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김대중 광주 추모 사업회는 내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추모식과 음악회를 개최하며 오는 22일 전남대 김남주홀에서는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존을 주제로 추모 학술 대회가 진행됩니다. 전남도도 내일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추모식을, 오는 25일엔 도청에서 학술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고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세운 연구원이 조직을 재정비하고 광주 상무지구에서 이전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2014년 이용섭 전 시장이 선거에 낙선한 뒤 창립한 한반도 미래연구원은 오늘 광주 상무지구에서 이전 개원식을 개최하고 원장의 최영태 전남대 교수를, 명예 고문의 이용섭 전 시장을 추대했습니다. 연구원은 이전 개원식을 맞아 김대중 정신과 정치적 리더십을 주제로 한 최영태 원장의 학술 강연도 함께 열었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사실상 고흥과 대전, 사천 세 곳으로 나눠져 조성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흥의 발사체, 경남 사천의 위성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다 대전 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연구 중심 클러스터를 대전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윤 대통령 발언을 통해 사실상 확정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기존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어나면서 고흥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기능도 일정 부분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중 추돌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쯤 광주광역시 우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65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명이 다쳤으며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치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추석 연휴 코레일 호남권 승차권 예매가 내일 진행됩니다. 코레일은 추석 연휴인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운행하는 KTX와 새마을, 무궁화호 등 호남선 승차권을 내일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00% 비대면으로 판매합니다. 1회 예매 시 6매, 1인당 왕복 최대 12매까지 예매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호남선을 비롯해 전라, 강릉, 장항, 중항, 태백, 영동, 경춘선 예매도 진행됩니다. 자신의 개인 방송을 시청하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찍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5명의 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영상통화를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27살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13살 초등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A씨를 조사하던 중 A씨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됐으며 피해자 3명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A씨는 방송을 시청하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